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클레스에 대한 건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이분 기원전 5세기 시칠리아 사람인데 네, 맞아요. 이름은 사실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그 아이디어가 서양 철학이랑 과학에 미친 영향이 뭐랄까 2000년이 넘는다고요. 네네, 어마어마하죠. 엠페도클레스는 단순히 세상이 뭘로 이루어졌나? 이 질문만 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왜 변하는 걸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알게 되는 걸까? 더 나아가서 영혼은 뭘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 한 번에 엮어보려고 했던 그런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이죠. 와, 정말 통합적인 적분이네요. 네, 그 통합적인 시각이 저는 오늘날에도 되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준다고 봐요. 자, 그럼 역시 가장 유명한 거부터 시작해야겠죠? 엠페도클레스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사원소설. 그렇죠. 핵심이죠. 세상 모든 게 불, 공기, 물, 흙. 이 네 가지 뭐라고 했죠? 자료에선 뿌리들이라고 표현했던데 이걸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 네, 리조마타라고 불렀죠. 아, 리조마타. 이게 그 이전 철학자들이 뭐 탈레스는 물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다. 이렇게 하나만 딱 정하려고 했던 거랑은 확 다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여러 개의 근본 원소를 인정하는 다원론, 플루랄리즘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었어요. 그냥 네 개가 있다, 이게 아니라 네네. 이 원소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 얘들이 서로 다른 비율로 막 섞였다가 또 분리됐다가 하면서 이 세상에 온갖 복잡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본 거죠. 아, 변화를 설명하려고 한 거군요. 그렇죠. 특히 그 당시에 변화라는 건 아예 없다고 주장했던 파르메니데스 같은 철학자도 있었거든요. 네, 있었죠. 그거에 대한 어떤 정면 도전이랄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이 생생한 변화의 세계를 외면하지 않고 이걸 이성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아주 정교한 시도였어요. 이게 또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서 중세 연금술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이 네 가지 뿌리들, 원소들을 막 섞이기도 하고 또 떨어뜨려 놓기도 하는 그 힘은 뭔가요? 자료 보니까 사랑, 필리아랑 미움, 네이코스가 나오던데 약간 시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그거예요. 엠페도클레스는 물질, 그러니까 사원소랑 그 물질을 움직이는 힘, 즉 사랑과 미움을 명확하게 딱 구분했어요. 아, 물질이랑 힘을 분리해서 생각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사랑은 뭐랄까? 원소들을 서로 끌어당겨서 막 하나로 합치려는 힘, 약간 인력 같은 거죠. 네네. 반대로 미움은 원소들을 서로 밀어내서 흩어지게 만드는 힘, 청력 같은 걸로 본 거예요. 이 두 힘이 끊임없이 서로 우주적인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밀고 당기고. 와, 우주적 밀당이라니. 재밌네요. 그럼 세상은 이 두 힘 때문에 계속 변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우주 전체가 이 두 힘의 세력 다툼에 따라서 거대한 순환을 한다고 봤어요. 순환이요? 네, 사랑의 힘이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면 모든 원소가 완벽하게 하나로 섞인 상태, 이걸 스파이로스, 즉 구라고 불렀는데 완벽한 조화 상태가 되는 거죠. 완벽한 통일 상태? 그러다가 미움의 힘이 점점 강해지면 원소들이 막 분리되기 시작해서 완전한 혼돈 상태가 되었다가 또다시 사랑의 힘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다시 뭉쳐지고 이 과정을 영원히 반복한다는 우주 순환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얘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생성이나 소멸은 없고 오직 이 근본 원소들의 조합과 분리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야. 그럼 이렇게 끊임없이 원소들이 막 섞이고 분리되고 하는데 우린 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차리는 걸까요? 인식에 대한 설명도 되게 독특하다고 들었는데요.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에 의해 인식된다는 거요? 네, 맞아요. 시밀리아 시밀리부스 퍼시피안툴. 이게 그의 인식론의 핵심인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불기운이 바깥 세상의 불을 알아보고 내 안의 물기운이 저 밖의 물을 감지한다는 거예요. 네, 몸 안에 불이 바깥 불을요? 좀 신기한데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외부 사물에서 눈엔 안 보이지만 아주 미세한 발출물 같은 게 계속 흘러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아, 발출물. 네, 그 미세한 입자들이
우리 눈이나 귀 같은 감각기관에 있는 아주 작은 구멍, 포러스들을 통과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렇게 들어온 발출물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똑같은 종류의 원소랑 딱 만나면 그게 바로 인식이 일어나는 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와, 굉장히 뭐랄까 물리적인 설명이네요. 미세 입자가 감각기관으로 들어온다니? 그쵸.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좀 투박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이 감각 경험을 뭔가 초자연적인 게 아니라 물질과 물질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이에요. 아, 네네. 심지어 숨 쉬는 과정을 설명할 때 있잖아요. 그 당시 쓰던 물시계, 클랩시드라라고 그 물을 빨아들였다가 다시 뱉어내를 원리를 비유로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관찰과 유비 추론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 거죠. 관찰과 유비, 확실히 과학적인 태도도 엿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이분이 영혼 윤회설을 믿었다는 점도 자료에서 꽤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피타고라스 학파 영향도 좀 받은 것 같고요. 아, 맞습니다. 엠페도클레스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자연 세계를 탐구하는 철학자였지만 동시에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 아, 분리하지 않았군요. 네. 그는 우리의 영혼, 이걸 다이몬이라고 불렀는데 이 다이몬이 원래는 신성한 존재였는데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이 세상으로 추방되었다고 봤어요. 추방이요? 네. 그래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심지어 식물의 몸으로도 태어난다고 믿었던 거죠. 이게 바로 영혼 윤회설입니다. 와, 그럼 모든 생명체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가 쓴 책도 보면 자연에 대하여에서는 주로 이런 우주론이나 물질에 대해 다뤘다면 정화라는 책에서는 영혼의 여정이나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적인 규범 같은 걸 다루면서 이 두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물질 세계부터 영적인 세계까지 아주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했네요. 물질, 힘, 변화, 인식, 그리고 영혼까지. 야, 왜 그의 아이디어들이 서양 지성사에 그렇게 큰 발자취를 남겼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엠페도클레스학에서 가져갈 수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엠페도클레스는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물질적인 원리, 즉 사원소 같은 것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하게 작용하는 힘이나 영혼 같은 초월적인 원리를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둘을 통합하려고 한 거죠. 통합적인 시각이 중요했군요. 네. 물론 그의 구체적인 설명들, 예를 들어 사원소설이나 발출물 이론 같은 건 현대 과학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사실과 다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세상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가 무엇일까 질문하고 그것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 복잡한 세계를 설명하려는 그 접근 방식 자체, 이게 바로 과학적 사고의 정말 중요한 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엠페도클레스는 과학적인 탐구와 종교적, 윤리적인 사유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종종 이 둘을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어쩌면 2500년 전 엠페도클레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계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로 다른 영역의 지식과 지혜를 다시 통합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거나 어쩌면 더 중요해진 건 아닐까요? 그의 그 고대적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